않은 다음에 예. 지난 10월 달에 그 발표가 난 거죠. 망치 부인 패소 이렇게. 자, 2년이 넘어서야 이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일탈이고 국정원 직원의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밀어갈 텐데요. 저는 일단 재재판에 있어서 이거는 검찰이 2년 6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은 것, 그리고 국정원 원장이 2년 반 동안 징계했다고 거짓말한 거, 예. 이건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거짓말이다. 예, 예. 이러니 이거는 좌익 교수의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예. 국가 차원의 범죄 은닉이다. 예. 그래서 저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추가로. 네, 그리고 예. 형사소송도 그 공개한다면 가서 그 얼굴을 보고 예. 내 딸한테 왜 그랬는지 예.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오. 노컷 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오. 맙소사. 근데 진짜 당황스럽네. 예. 정말, 아니, 이 모든 게 무슨 짜여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 같아. 누가 막 짜놓고 준비한 어떤, 근데 솔직히 사람이 짜는 각본이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이 많은 사람이, 그 9월 18일에 패소 판정한 판사나, 그 다음에 그거 네이버 메인에 띄운 그 요원들이나, 뭐 국정원 직원이나, 사실은 다 뜻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 문제를 기억해냈어. 국정원 범죄를 기억해냈고 국회의원들한테 막 항의를 한 거야. 왜 망치 부인이 지도록 했냐? 너네 뭐 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열받아가지고 국정원 원장을 가서 박살을 낸 거야. 국정원 원장 열받아가지고 좌익 교수를 넘겨준 거야. 그래서 좌익 교수가 기소되면서 다시 이 국정원 범죄에 대한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걸 뭐라니, 새로운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다시 난 거야. 그 상황으로 돌아간 거야. 이제까지 세월호 메르스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박근혜라는 존재 자체, 어머 진짜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재조명, 부정선거로 당선됐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막 일으켜서 사고로 사고막기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은 다시 망치 부인을 패소시키고 그걸 네이버에 띄웠던 그 팀들 때문에 결국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는 게 그 지점으로 돌아와 버렸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동안 이 벌어진 모든 일은 뭐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짜고, 나도 무슨 계획 갖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막 밀고 온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마치 완벽한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이 되냐고. 그리고 내일, 그리고 어저께, 나 솔직히 어저께 정말 죽으려는 마음,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거 화요일부터 화수목 방송을 목숨을 걸고 방송을 한 거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저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만들자. 그리고 판사들에게 당신들이 청와대 그 앞마당에 5마리 진돗개냐? 그 검사들에게 너희들이 청와대 진돗개냐? 이런 말을 막 날리면서 어제 방송을 딱 끝냈는데 세상에 집회에 경찰의 금지가 잘못된 거다. 부당하다. 그래서 집회를 허용하라. 그런 법원 판정이 내린 거야. 그리고 내일이 그 집회야. 아니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짤 수 있겠냐고.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짤 수 있겠어. 아무도 못 짜요 이건. 그 무슨 카드 뉴스인데 미국에서 내가 아까 그거를 그 뉴스를 봤는데 무슨 뉴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흑인과 백인은 평등하지만 분리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도 백인용, 흑인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도 앞자리 4칸은 백인용,
뒷자리가 흑인용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야. 그 손석희에 나왔던 그 무슨 그 이야기. 근데 그 버스에 있는 백인 자리에 로자 박스? 로자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여자가 백인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체포됐다. 그 체포돼서 그 문제가 결국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대대적인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카드뉴스의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카드뉴스가 나왔어. 그것 좀 한번 볼래?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자 박스. 그 오늘 아침에 나온 무슨 카드뉴스였는데, 국민일보였나? 국민일보 카드뉴스였나? 이름이 로자 박스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그게 혹시 그 손석희 JTBC도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오늘 국민일보 카드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씨, 못 찾겠다. 하여튼 그 로자 박스가 했던 마지막 말이 그 카드뉴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로자 파크스로 찾아야 돼. 로자 파크스. 오케이. 이건가? 버스 좌석을 포기했다면? 아니야, 이건 또 아니고 하여튼 카드뉴스인데. 몽고메리 보이콧. 몽고메리 보이콧. 흑인 민권운동. 아이고 진짜 못 찾겠다. 예. 아이 그 카드뉴스가 진짜 멋있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찾게 되면요. 예. 제가 나중에 찾게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흑백 분리 버스 보이콧, 몽고메리 보이콧. 아이.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 민중 총궐기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쟤네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겁을 주려고 그랬어. 뭐 무조건 불어다. 그리고 금지다. 집회에 나오면 모두 체포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헌법에도 위배되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대뽀로 지랄 연병을 떤 거야. 이 월화수목 4일 동안. 그런데 그걸 법원에서 철퇴를 내린 거 아니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번 집회처럼 안전한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안전한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그런데 이걸 이놈들이 너무 무리한 짓을 했고 너무 무리하게 막 대대적으로 금지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결론은 도리어 역풍을 맞은 거야. 그런데 그 4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는 솔직히 집회 나가서 내가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하고 나갔다가 체포당하면 내가 이 방송을 못하니까 나는 타협을 했어. 나는 가서 길거리 수다방을 하겠다라고 타협을 했는데 도리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는 잡혀갈 각오를 하고 집회 나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모인 거야. 도리어 그들이 공포를 심고 그로 인해서 위축되길 바랬는데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공포를 극복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래. 지금 그들이 막 과도한 공포를 뿌려서 국민들을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그 과도한 공포파리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 공포를 뛰어넘어 버린 거야. 분노가 공포를 뛰어넘는 게 난 이번 주였다고 봐요. 그게 어제였어. 그래서 법원도 헌법대로 법률대로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 판결을 내렸던 거야.
이건 우리 국민들의요 위대한 승리예요. 그럼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이 투쟁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 간다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될 거야, 오늘을. 지금부터 우리는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젖 먹던 힘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역사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뭐가 될 거냐,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냐, 선택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일단 내일은 쟤네들이 집회를 금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합법 집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일 이후예요. 우리가 내일 모여서 백남기 씨의 그 쾌유를 기원하고,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 물론 경찰은 아직도 내일 복면을 쓰고 나오면 무조건 검거하겠다. 그 복면을 쓰고 나오면 무조건 검거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에요. 자,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뭐까지밖에 못해? 검거까지밖에 못해. 그런데 그 검거한 다음에 얘를 구속시키려면 반드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면을 쓰고 평화행진을 했다. 영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영장 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영장을 낸 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예요. 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어요? 집회에 참여하는 복장의 자유가 있다. 복면을 하고 나와도 그걸 금지할 수 없다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냈어요. 그러니 이걸 지들이 검거한다. 검거해서 막 위협한다. 안 되는 거야. 폭력을 행한 시위자가 있으면 걔네들만 딱 따서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이 파이프를 들고 잡혔을 테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평화시위대가 복면을 쓰거나 가면을 썼다고 해서 구속할 수 있어? 체포할 수 있어? 못해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야. 복면 금지 법 개정은 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냐? 복면 금지 조항 추가에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 규범에 모두 어긋나. 네. 파찌맘님 그거 카드뉴스 아니죠? 예. 손석희 뉴스는 결론을 내렸어요. 복면 써도 관계없다. 단 복면을 쓰고, 폭력을 쓰면 잡혀감. 맞아요. 중요한 건, 복면을 썼다고 해서 잡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 복면을 쓰고 싶으면 복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싶으면 가면을 써도 돼요. 그러나, 복면이든 가면이든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면, 폭력을 사용하면 그건 잡혀가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도 없는 거야. 개인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나 평화시위대가 가면을 썼든 복면을 썼든 그걸로 처벌할 수 없다. 그게 헌법이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국민은 헌법을 가지고 싸우고 박근혜는 시행령으로 싸우는 거야. 박근혜는 대통령령, 시행령, 지가 곧 법이야. 씨발, 웃기고 자빠져서 지가 무슨 공주야? 이 땅의 군주야? 조선에서도 그따위로 못했어. 조선에서 공주가 저따위로 정치에 개입하면 귀양 갔어. 물 안 나오는 섬으로. 왕이 박근혜처럼 정치했으면 반정이라서 쫓겨났어. 어따 대고 지금 군주질이고 독재질이야. 법에 5단계가 있다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조례. 그 조례를 규칙. 그 규칙보다 높은 게 지방의회의 조례.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 뭘 위반할 수 없어? 시행령이나 법률을 위반할 수 없어. 이게 상위법이야. 그럼 시행령은 누구야? 행정부에서 내는 게 시행령이야. 대통령령, 총리령, 세월호 시행령. 이거 법률이나 헌법 밑에 있는 거야.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시행령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 어디서 지금 시행령 따위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씨발 진짜. 씨발은 아니고 씹어먹을 새끼들 그냥 웃기고 자빠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금
헌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보수 세력까지 등을 완전히 돌리고 있어. 현재 박근혜 지지자와 그 아닌 자가 8대2예요. 내가 오늘 느낀 게 박근혜를 비판하는 세력이 지금 80%야. 박근혜 비판 세력이 80%이고 박근혜를 새누리 지지 세력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돼요.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도 박근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 선거에 새누리 떨어뜨리겠다 이런 지금 마음이야. 그런 분위기 느끼시는 분. 지금 그동안 새누리당을 꾸준히 찍어왔던 이 지식인층에서도요. 안 되겠다. 박근혜를 이대로 두면 새누리당을 또 찍어주면 박근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왜? 지금 50대 이상은요. 예. 지금 50대 이상은 옛날에 그 긴급조치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 지금 박근혜가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새누리당을 꾸준히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 대구, 경북, 경상도 막 흔들리고 있는 거야. 박근혜 지지율 40% 뻥까지 말라고 그래. 박근혜 지지율 40%라고 조사한 거 응답률이 몇 프로야? 응답률 몇 프로야? 박근혜 지지율 40%? 뻥까지 말하고 그래. 지금 박근혜 지지율 10%도 안 돼. 새누리당 지지율은 25% 30%가 나올 수 있어도 박근혜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야. 새누리 기본 지지율이 35%란 말이야. 그런데 박근혜 지지율이 지금 10% 정도까지 떨어져서 그래서 평균 내서 20% 나오는 거야. 알아? 지금 엄청 돌아섰어요. 지금 박근혜가 해도 너무한 거야. 박근혜 정부, 여러분, 박근혜 지난 20일 동안 박근혜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20일은 좀 그랬으면 한 달? 지난 한 달 동안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박근혜가 한국에 체류한 게 며칠이야? 한번 봐봐. 그거 좀 누가 계산해 봐봐.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 한 달 동안 박근혜가 한국에 있었던 기간이 며칠인지 한번 재봐요. 절반도 안 될걸? 그죠? 절반도 안 돼. 절반이 안 돼요.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동유럽이랑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또 기절로 나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주일인가 있었을 거야, 아마. 아마 여기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며칠. 아니, 한 달 동안에, 10일이에요? 정확히 10일이야? 한 달 동안에 대통령이 나라를 20일을 비우는 나라.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떤 그림이 있더라고요. 주요 행사들마다 박근혜 표정을 쫙 그린 그림이야. 근데 모두가 무표정해. 아무런 어떤 반성도 없고 무표정한 굉장히 똑같은 표정인데 해외여행 갈 때만 좋아가지고 막 웃는 그림이 있더라고. 그게 딱 맞는 거야. 꽃가옷 지어입고 해외여행 가는 거 말고는 지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역대 대통령 중에, 예. 그것 좀 우리 게시판에 올려봐봐. 사진 게시판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다닌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서 얻어오는 이익이 있냐고. 지금 농민 다 죽이는 한중 FTA 하겠다. 지금 대통령이 해외 돌아다녀가지고 국민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냐고. 아무것도 없어. 팬더 2마리. 예. 지금 박근혜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너무 쪽팔려서. 예.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상식적인 사람은 박근혜를 지지한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도저히 그 상식적인 사람은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빨갱이? 누가 빨갱이야? 박근혜? 누가 빨갱이야? 내가 너 강퇴 안 시킬 거야. 저 캡처해 주세요. 누가 빨갱이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서 김정일이랑 악수하고 단독 회담한 사람 있어? 여기 있는 지금 4,300명 중에
누가 김정일을 칭찬하는 자서전을 쓴 적이 있어? 우리 여기 4,300명 중에 누가 김정일이랑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 남북 단일기를 흔들어야지 태극기 흔들지 말라고 그렇게 깽판 친 게 누구야? 주최사상 때 관광한 게 우리 4,300명 중에 누가 있어? 어따 대고 빨갱이야? 어?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정권을 비판하면 그걸 빨갱이라고 몰아갖고 죽였던 이 씨발년 놈들 새끼들이 아직도 박근혜를 비판하면 빨갱이? 이런 쳐죽일 놈을 이 씹어먹어야 빨리. 박근혜가 주최사 상탑 올라가서 관광하고 김정일이랑 단독 면담하면서 뭔가 약속을 했다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김정일이랑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연평해전 있었어. 어? 연평해전 사고가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고 한 달 보름 만에 있었던 사고야. 도대체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서 뭐라 그랬냐고. 김정일 개새끼 그런 거 아니야?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그리고 열받아갖고 김정일이가 그 연평도에다가 그 연평해전 일으킨 거 아니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김정일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했길래 연평도 해전이 일어나? 어따 대고 빨갱이래. 자. 세월호, 물대포, 우주의 기운, 담화문, 국정화, 진실된 사람, YS 다 똑같은데 해외 순방할 때만 웃어. 딱이죠? 응? 딱이야 딱. 똑같은 표정으로 국내에서 대통령 할 때 저 표정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해외 순방만 그냥 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꽃가옷 쥐어입고. 자,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 아까 서울대 그 기사 다 읽었지? 예. 서울대 기사 다 읽었죠? 예. 이런 기사가 있어요. 무슨 기사냐 하면, 아이고, 내 컴퓨터에 지금 엄청 공격이 들어오나봐. 외신들도 걱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진 뭐야? 뒤로 간다는 얘기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이 심상치 않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해외 유력 언론들이 아시아 민주화의 모범 사례였던 한국이, 자 여기 집중하세요. 예. 이거 집중하세요. 아, 누가 선동을 했다고 그래. 네가 감동한 거야. 네가 아니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선동이래. 네 가슴이 막 흔들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아니 네가 흔들려놓고 왜 우리더러 선동했다고 지랄이야. 자 여기 집중하세요. 예, 빨갱이들이 너무 많다. 누구? 박근혜? 아니 박근혜한테 할 말은 박근혜한테 가서 해. 왜 여기서 지랄이야. 여기 박근혜 없어. 내가 아무리 목소리 비슷하게 내도 내가 박근혜가 아니야. 자 박근혜, 자 지금 계속 이 뉴스를 못 보게 할 것 같아서 얼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해외 유력 언론들이 아시아 민주화의 모범 사례였던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국정교과서 강행, 집회 강경 진압 등으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로 한국을 되돌리려 한다는 것인데요. 세계 경제 10위 내외 국가가 과거로 후퇴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사설까지 쓸까요?
해외 유력 언론들의 비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언론이 박근혜에게 충성을 맹세한 개들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황이야 이거 지금. 나라 바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죠. 아사히 신문 세계를 잠깐만 이건 타임지. 예, 요거는 타임지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2년 12월 17일자 아시아판에서 독재자의 딸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생과 대선 판도, 주변 인사 평가 등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내용 중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스트롱맨은 종종 독재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사는 박 후보가 아버지가 했듯 총으로서가 아니라 투표로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 신문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시대착오적인 조치는 국민 통합은커녕 불신만 확산시킬 뿐이다 라고 썼고요. 예, 일본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한국 국정화, 역사교과서 강행 외신 반응. 자, 이 외신 반응들 이거 엄청 많은데 다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고, 뉴욕타임즈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평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며 박근혜 정부가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의 권위주의.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선 비판. 이제 한번 볼까요? 뉴욕타임즈?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의 권위주의다.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 내놓았다. 뉴욕타임즈는 19일, 이게 언제예요? 11월이네. 11월 19일 사설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평판을 좌우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며, 리스크는 위험 요소란 뜻이야. 박근혜 정부가 강압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나 중국발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권위주의 시도가 더 큰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사설은 현 정부의 억압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 통제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해서 국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가리켜 신문은 박정희 장군의 딸인 박근혜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의도로 학생들에게 미화된 역사를 가르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가 산업화의 걸림돌로 여겨진 독재시대를 미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족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이 마치 낮과 밤처럼 남한과 북한을 다르게 만들어 민주적 자유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언급했다. 지난 14일 사퇴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정부의 감청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한국 사회에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감청 영장 즉 통신 제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옛날에 문용식 사장이 아프리카에서 내가 막 방송한 것 때문에 잡혀갈 때도 이런 엉뚱한 무슨 P2P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걸로 구속시켰잖아. 말 같지도 않은.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월 13일 정치인과 교과서란 제목의 사설에서도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개정 시도를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가 A급 전범이란 점과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일제에 협력한 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독재 시기가 교과서에 반영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역사교과서를 고치려는 두 나라의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거 한국말로 써있는데 본문은 다르다 또 이런 개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는
원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더 뉴욕타임즈 사우스 코리아 타겟스 디센트 쭉 그렇군. 오케이. 예. 이렇게 써 있어요. 가서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 지국장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지국장이 한국 대통령이 자국 시위대를 이슬람 국가에 비교했다. 정말이다. 박 대통령이 시위대를 IS에 비유하다니 미 외신 기자도 깜놀. 사우스 코리아스 프레지던트 컨프레스 로컬 프로테스터스 인 마스크 투 ISIS 리얼리. 예, 이렇게 해서 외국 신문을 링크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 파이낸셜 타임스 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 검찰 기소를 전하며 정부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감시 강화에 저항한 데 대한 징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 신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간 더 네이션, 이거 미국 신문이죠.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BBC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다루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 등 굴절의 한국사를 소개했다.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을 외면하려는 일본 보수파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했다. 그 BBC 한국교과서 국정화 일본 닮아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군요. 예, 이것도 뭐 원문 보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예, 이 흉보다가 세습 독재라고 흉보다가 담고 독재자 아버지 따라 시민 탄압 미국 시사주간지 싸우다가 비리 갑질 강타 뭐 이러다가 정들어서 비리 갑질 따뜻하고 좋네 야당도 책 강매하고 취업 정탁하고 그랬다 뭐 이런 장도리 기사가 끝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사 부분에서 보면 외신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후진을 비판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 어제 호주에서 그 한국인 유학생이 폭행당하는 CCTV가 발견됐죠. 그 뉴스 보셨어요? 호주 골든코스트에서 그 한국인 유학생을 괴한들이 달라붙어서 폭행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뺏어가는 그런 게 CCTV로 그대로 잡힌 거야. 그게 뉴스로 퍽치기 당하는 게 뉴스로 나왔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 호주 사람들이 원래 이제 호주가 사실은 좀 위험해. 호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선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렇게 함부로 밤거리 걸어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옛날에도 우리 아는 사람들이 호주에 여행 갔다가 우리 한국 생각하고 저녁 때 걸어서 호텔까지 가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한 5분인가 걸었는데 그때 총 겨누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호주가 워낙 땅이 넓어.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를 잡아다 죽여서 들여갖다 버려도 모른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호주는 원래 좀 안 좋아요. 호주가 약간 그 치안이 부재한데 특히 호주에서는 누구를 우습게 하냐? 인종차별이 되게 심해요. 호주에 옛날에 그 정책이 뭐였냐면 백호주의라고 그래서 호주에는 백인들만 살 수 있다 이랬던 거야. 그래서 유색인종을 호주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오세아니아로 이민을 가면 다 뉴질랜드로 가지 호주로 못 가는 거예요. 호주가 되게 안 좋아. 하여튼 유색인종을 대하는 태도가 안 좋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국격이 함부로 우스워 보이지 않았다라면 걔네들이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호주는 내가 볼 때 좀 독특한 건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게 냉랭하다는 거야. 이 호주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 미국 대사 칼침 맞았을 때 막 부채춤 추고 막 그랬잖아.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막 언론에 나갔잖아. 우리나라 언론에. 그 웃긴다라고 그거 외국인들이 전부 다 지네들 SNS에 올리면 한국이 미쳤구나 이런다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제까지 한 행동,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지금 외국에서는요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전시가 열리잖아. 그럼 외국 사람들도 그걸 다 찍어주고 거기 협조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하는데 거기 와서 뭐 먹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외국에 다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요 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낮구나.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야 지금. 그럼 문제는 뭐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이요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일베 애들이 그런 거잖아. 일베를 팔아서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런 짓을 한 거지. 국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미국인을 건드렸다.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영국인을 건드렸다.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강대국의 국민들을 안 건드려요.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데 그 골 때리는 나라의 국민은 우습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소위 외국인 노동자들 우습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백인 관광객들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흑인이나 혹은 뭐 동남아시아계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되게 막대한 사람들 있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적으로 박근혜가 계속 저런 망신을 떨고 다니는데 이걸 준엄하게 심판하고 내쫓지 않는다라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부자들의 유학생들도 위험해지는 거야. 지금 애들 막 유학 내보내놨잖아. 걔네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을 지키고,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더러 좌빨이다, 좌파다, 좌익이다. 원래 좌익은 법 안 지켜요. 원래 좌파들은요 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폭력 시위대 걔네들은 좌파야.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나 13만 명은 법을 지켰어. 법을 지키는 자는 보수예요. 좌파하고 우파의 특징이 뭐냐? 좌파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 질서를 고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고, 우파는 누구야? 법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금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 누구야? 법을 지키려고 그래, 안 지키려고 그래?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 헌법을 지키고 집시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법을 위반해? 박근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박근혜가 좌파야? 아니, 박근혜는 꼴통이야. 박근혜는 좌파도 아니야, 진보도 아니야, 그냥 꼴통이야. 박근혜와 김무성, 새누리당의 애들의 특징이 뭐냐? 역사 전문가들 99.9%가 좌편향이래. 누가 비정상이란 얘기야? 박근혜, 김무성이 비정상이란 얘기야. 박근혜와 그 김무성 일당들이 지네가 0.1% 오른쪽에 서가지고 나머지 99.9%가 좌편향이래. 그 미친 거 아니야. 0.1%가 지네가 우리더러 비정상이래. 99.9%가 생각이 같으면 그건 편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퍼가 있었어요? 자, 지금 파일이 넘어가더라고. 99.9%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건 편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편향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네들 말을 따르지 않으면 빨갱이다. 지네들이 정상이고 자기네들의 말에 반대하면 비정상이다. 혼이 비정상, 이런 씨발 진짜 혼이 비정상이다? 이따위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지가 헌법을 어기고 지가 법률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면서 어디다 대고 혼이 비정상이란 얘기가 나와. 한 명이 59명을 왕따시킨다. 그건 내가 한 건데. 옛날에 나는 이제 우리 반에서 내가 다른 애들이 한테 신경 안 쓰고 완전 난 혼자 놀았어. 근데 그거하고 지금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켰다. 이거는 이게 뭐 다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가 뭐라 그러든 왜 여기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딴 얘기를 막 하고 싶게 만들어. 박근혜와 김무성은 지네들이 0.1%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99.9%의 국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혼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누가 비정상인데? 지가 비정상 아니야. 지들이. 비정상의 정상화. 우린 모두 그게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기. 그게 박근혜식 비정상의 정상화야. 박근혜식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가 비정상인 걸 정상이라고 우기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혼이 비정상이라고 매도하고 그게 박근혜식 그 비정상의 정상화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여러분, 조선시대에도요, 왕이 함부로 이렇게 못했어요. 조선시대에도 만약에 왕이 박근혜처럼 하잖아? 그럼 반정이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조선의 많은 드라마들 같은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왕의 말에 반대하는 거 봤지. 조선은요, 왕이 혼자서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맨 처음에 정도전이 나라를 만들 때부터 국법으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래서 왕이 어떤 걸 하고 싶으면 반드시 신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게 조선 체제였어. 그래서 지금 박근혜처럼 지 멋대로 저렇게 정치를 해. 그러면 막 성균관 유생들이 반대를 하고, 그럼 그 신하들이 반대라면 박근혜 못하는 거야. 왕이 그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개무시를 하고 99.9%를 비정상이라 하면서 지 멋대로 했다. 그러면 왕을 쫓아내도 돼. 조선에는 반정이 2번 있었어요. 광해군, 연산군. 왕이 이 신하들에게 동의할 수 없는 정치라면, 국민들에게 동의할 수 없는 정치라면 왕을 쫓아냈어. 그게 반정이라는 거야. 조선은 반정이 허용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함부로 정치하지 못했어.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됐던 거야. 만약에 조선에서 공주가 감히 왕의 딸이 박근혜처럼 막 권력을 휘두르고 월권을 행사하고 경국대전을 어겨서 법을 혼돈에 빠뜨렸다. 그러면 귀양 보냈어. 물 안 나오는 섬으로 귀양 보냈다고. 공주가 권력을 휘두르고 저렇게 전횡을 일삼으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뭐에 따라 맨 처음에 선서를 해요. 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 그래서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 내란죄야. 박근혜가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거 내란죄라고. 그 다음 여러분, 그 좌익교수가 한 짓, 좌익교수와 국정원 직원. 자, 지금요, 이 좌익교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래 좌익교수란 존재가 알려진 건 목두리녀 때문이야. 목도리 둘둘 말고 나와가지고 무서웠어요. 그게 팀장이었어요. 그 죄 없는 어린 여직원이 아니라 그년이 팀장이었어. 소위 심리전담반이라는 댓글 부대를 이끌었던 팀장년이었던 거야. 근데 그년이 거짓말했잖아. 자기는 댓글 안 썼다. 근데 그년의 데스크탑과 노트북 여기에서 범죄 기록이 나온 거야. 2,000장 가까운 범죄 기록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2,000개의 범죄 기록 중에 좌익교수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좌익교수의 글을 모두 다 검색을 했더니 엄청 3,500개가 나온 거야. 그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걸 뽑았더니 그게 전라도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나와 내 딸, 내 가족에게 욕한 거. 그 다음에 유명 연예인들 또는 여성 의원들에게 욕한 게 다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여성 연예인이나 여성 정치인은 고소를 안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 호남 비하다 고소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따로 했고. 근데 그 당시에 막 같이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어. 2013년에.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같이 고소했다가 만약에 호남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무죄. 그 다음에 정치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안 된다. 무죄. 그러면 내 것도 같이 무죄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따로 한 거야. 내 가족에 대해서만 그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이걸 묶어가지고 따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잡고 보니까 남자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전라도 홍어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을 괴롭힌 것도 남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좌익교수는 2명 이상이에요. 김하영도 좌익교수란 닉네임을 썼고 지금 41살의 남자 새끼도 좌익교수란 이름을 쓴 거야.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2 이상이 좌익교수라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공유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조직적 범죄냐 개인적 범죄냐? 이거 조직적 범죄야 개인적 범죄야? 이거 조직적 범죄야. 김하영도 좌익교수란 이름으로 글을 썼어. 그런데 그 글은 누구도 모욕하지 않은 글이야. 자기가 유학생인 척하면서 쓴 글이야. 근데 그 좌익교수란 이름으로 썼어. 근데 그 좌익교수란 이름을 다른 놈이 똑같이 아이디하고 닉네임을 쓰면서 악플을 다른 거야. 그러면 적어도 국정원 직원 2 이상이 악플을 달았어. 좌익교수란 닉네임을 공유했어. 이거 조직적 범죄야. 근데 어디서 이걸 개인적 범죄라고 지금 한 놈한테 덮어씌워서 잘라버릴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내가 어저께 재방송 제목을 바꿨었는데요. 지금 다시 바꿀게요. 지금 국회에서는요, 제가 지금 제목 바꿨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원이 테러 방지 업무를 주관하겠다. 그런 테러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에게 테러 방지에 대한 모든 주권을 줘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정원이 어떤 존재야?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딸, 그리고 전라도 이 국민들한테 전라디언 홍어 다 죽여야 된다. 그런 글쓴 범죄자야. 그런데 그 범죄자를 조직적으로 2년 반 동안 옹호해왔던 집단이야. 댓글 테러를 했던 집단이라고. 그 다음 김하영 뭐 했어요? 김하영이 팀장이고 70명으로 이루어진 심리전담반에서 각 팀장당 40명씩 민간인을 조를 짜가지고 한꺼번에 2,800명이 돌아다니면서 댓글 테러를 했어. 야당 후보에게 댓글 테러를 하고 나 같은 민간인에게 댓글 테러를 하고.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그 죄만 있어? 간첩 유우성을 간첩을 만들려고 증거 조작했잖아. 증거 조작한 간첩 증거 조작 범죄자들이야. 그러면 국민에게는 댓글 테러, 간첩 증거 조작한 그게 국정원이야.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누구야? 이퀄 범죄 집단이야. 범죄 집단 국정원이 지들이 무슨 테러 방지를 주관해. 그러면 또 테러라고 증거 조작하게? 죄 없는 사람을 테러범으로 악플 달아서 몰아가게? 9월달에 난 판결 마치 어저께 난 것처럼 기사 쓰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약에 내가 생방송 안 했으면요, 저 7개의 기사가 사실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저 7개, 조선일보에서 2개, MBN에서 3개, 그 밖에 뭐 나머지 따라지 신문 2개에서 7개가 망치부인 패소라는 기사를 어제 냈어. 망치부인 패소는 9월달에 난 건데,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결국 패소라는 말을 어떻게 해? 재판은 3심까지 가야 결국이란 말 쓸 수 있는 거야. 어디서 결국 패소라는 거짓말을 해? 그런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퍼뜨리면서 지들이 망치부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증인이 4,300명이야. 9월달에 패소 판정 난 거를 왜 날짜를 속이고 마치 지금 얼마 전에 난 것처럼 국정원 직원에 대한 그 형사 고소가 패소한 것처럼 왜 그따위로 기사 써? 이것들은 문 닫아야 돼요. MBN, 채널A, TV조선 이것들은 문 닫아야 돼. 언론사에 자격이 없어. 매번 스캔들 몇 달 전 거, 아니면 다른 나라 거, 이런 거 스캔들 퍼뜨리질 않나.
그러더니 심지어 망치 부인 기사를 이렇게 조작을 했었어, 이 새끼들이?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해서 지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테러범으로 몰아가게? 너네가 무슨 테러 방지를 해? 그러면 테러 방지를 할 만큼 정보를 제대로 관리해? 지금 일베 게시판에 가면 군사 기밀이 수두룩하대. 일베 게시판에 군사 기밀들이요 수두룩하게 올라가 있대요. 자기가 장교라고 하면서 그걸 쓰고 앉아있다는 거야, 일베에다가. 미친 새끼들 아니야? 골 때리는 네티즌들 모여있는 사이트에다가 군사 기밀을 퍼돌리고 앉아있으면서 니네가 무슨 수로 테러 방지를 하냐고. 국민을 상대로 댓글 테러나 하면서 니네가 무슨 테러 방지를 하냐고. 그러면서 유치원생들한테까지 정신교육 시키겠다고, 이 미친 것들이. 그 돈 있으면 무상보육에나 보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기를 바란 뉴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북한이스탄 간첩이신가요? 너 뭐 믿고 이랬니? 나 국정원 직원도 기소시킨 여자야. 너 아주 자랑스럽게 이걸 블랙을 걸어야 돼. 그래야 지 글을 못 지워. 너 지금 뭐 믿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고소한 애들이 총 몇 명인 줄 알아? 1000명 가까운 800 몇십 900 몇 명인가 내가 고소했어.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잠깐 이 새끼 지우기 전에 이거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놔야 못 지우지. 네 글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야. 북한 간첩이세요? 너 네 글에 대해서 법정에서 책임져라. 자, 서울대생들 12월 5일 민중 총궐기 두려운 만큼 함께 가자 호소. 뉴스원에 나온 기사에는요, 서울대생들 12월 5일 국가로부터 배제된 모든 이의 총궐기다 보도하고 있네요. 문재인 평화 지킴이 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이 12월 5일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기사 올라와 있고요. 박근혜 정부 관변 집회 자유만 허락하나.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자들만 집회할 수 있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집회는 못하게 하겠다. 미친 거죠. 예. 대통령이 왜 가해자가 아닌가? 업무 시간에 무슨 사생활? 세월호 희생자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 10시 14분에 울린 부재중 전화 한 통. 자, 요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요 기사 전에 어제 문재인 선수가 어제 이 문재인 선수가 발표를 했어요. 어제 문재인 선수가 내가 바로 그 전날이었죠. 그 수요일날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마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총선 준비로 가라. 야권 통합 주도하면서 총선 준비로 박차를 가해라. 언제까지 안철수한테 매달릴 거냐. 그거 걔 무시하고 앞길을 가라. 그리고 수요일날 주장을 했더니 목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 선수가 굉장히 강한 어투로 더 이상 안철수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일제히 새정치연합이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쓰고 있지만 지금 여론은 어때? 지금 여론 분위기는 그동안 문재인한테 왜 강력하게 못하냐 했던 사람들이 간만에 통쾌했다. 간만에 잘했네. 이런 여론이 지금 난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문재인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모든 욕먹을 각오하고 총선 책임지고 가겠다. 이게 나는 굉장히 문재인에 대한 신뢰감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올라갔어. 확 올라갔어. 어제 그 말로. 어제 그 말로 확 올라갔고요. 그러면서도 안철수의 혁신안은 받아들여 주겠다. 안철수 혁신안 그 별거 없어. 이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걸 혁신안이라고 내보낸 건데 그걸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얘기한 건 그래도 개무시하지 않고 너도 기회는 주겠다 이거야. 좌우지간 지금 문재인 대표가 강력한 야당이 강한 야당이라는 표현도 쓰더만 강한 야당이 되겠다. 그러면서 총선 준비 철저히 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리더십이 없었던 거 아니냐. 안철수 칼 가지고 공천 물갈이? 잠깐만. 이것도 무슨 얘기지? 안철수 칼로 공천 물갈이? 문재인 안철수 칼을 가지고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문재인 안철수 혁신안 당원 당규에 반영하라. 박지원 등 비주류 당황.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온 새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갖고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에 나설 것임을 밝혀 비주류를 당혹해 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주류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으나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이상 논쟁과 논란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한 뒤 해당 행위와 부정부패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혁신과 단합 앞에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진작에 그랬어야지. 문 대표는 이어 비공개 회의 후 대변인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해온 10개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의 10개 혁신안 조항을 어떻게 당원 당규에 반영할지 실무자가 검토해서 다음 최고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그것이 의결사항이고 문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원 당규 개정 신설은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중앙위 의결이 필요하다며 문 대표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총무본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지난 9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10개 혁신안의 핵심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 심사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어머, 우리 철수가 하나는 잘했네. 네. 아이고, 우리 철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했어요. 저런. 그래. 그런데 그동안에 안철수 팔면서 박지원이 막 문재인 뒤통수 깐 거예요? 어떡하나. 예.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 의원 등은 모두 공천 탈락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10개 혁신안 발표 후 박 의원 등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그 후 안 의원은 일부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 예로 비주류 최기성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님은 누구나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당론을 채택하자며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서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그러니까 안철수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했다가 김한길, 박지원이랑 같이 그냥 5대 범죄만 처벌하자라고 뒤로 물러섰구나. 그래서 안철수가 된 거구나. 이에 당시에 혁신위원이던 조국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부정부패로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하기로 한 혁신안, 이게 김상곤 혁신안 아니야. 후보자 검증이 당규에 반영됨. 이 혁신안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여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철수 의원은 이상의 안에 왜 서명했는가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왜 안철수가 자기 주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얘기했다가 왜 물러섰냐? 조국이 뭐라 그랬다는 얘기죠. 문 대표는 3일 기자회견 후 당무감사원에 비주류 유성엽 황주홍 의원과 친노 신기남 노영민 의원 및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친노든 친문이든 비주류든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안 의원이 주장해온 10개 혁신안을 당원 당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면서 안철수 칼을 갖고 대대적인 공천혁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비주류는 더욱 당혹스러운 처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이건 안철수 칼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안철수가 주장했던 칼이지. 어쨌거나 잘했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게 내가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너무 잘 됐는데? 안철수 자의적 해석으로 혁신안 반영하지 않을까 걱정. 탈당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다. 자, 안철수와 그 일당들 탈당하겠다고 분위기 확 잡았는데 문재인 선수가 저기 정면 돌파를 해버리니까 내가 언제 탈당한다고 했냐 이러면서 지금 발 빼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오늘 문재인 대표가 또 한 방을 매긴 거네. 네가 옛날에 주장했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부 다 쳐내겠다. 아니 뭐 문재인 선수 측근이 바뀌었나? 아니 문재인 대표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똘똘해졌어? 아니 그동안 뭐 한 거야 그러면? 아니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 이래? 진작 그러지. 예. 그죠? 예. 뭐 어쨌거나 문재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도 누가 문재인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 아니 그래서 문재인으로 안 되면 누가 대안인데? 대안 있어?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 문재인 말고 누구로 갈 건데? 솔직히요. 며칠 전에 그 오영식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김현정 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그 소위 486 의원들한테 그 주도권을 넘겨달라. 그런 뉘앙스였어. 정확히 그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매우 화가 났어요. 솔직히 나는 김근태 의원으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고 김근태 방송국으로 그리고 김근태 의원 쪽 사람들이 그 소위 486 의원들하고 친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우리 뭐 김근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야. 그런데 나는 이번에 그 문재인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486한테 양보해라. 그 말에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그동안 486 선배들이 어떻게 해왔나 곰곰이 고민해봐야 된다. 내가 분명히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인영 의원이 대놓고 문재인을 지지해야 된다. 확실하게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국민공천제 그걸 받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리고 문재인이랑 손을 잡고 당권을 쥐어라. 그러면 이인영과 486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그때 486 의원들이 반대한 거 아니야. 박지원이랑 뭐 이런 어중이들과 문재인 둘 사이에서 친노 대 비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애매한 스탠스. 그걸로 결국 문재인이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486이 그동안에 확실하게 문재인에게 힘을 몰아줬다면 훨씬 더 빨리 개혁적인 방향으로 힘이 모아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486 의원들이 그동안 이 어중이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이런 애들 눈치 보면서 그래도 걔네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애매한 스탠스 때문에 지금 당 일정이 너무 늦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486한테 양보해라.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해요. 나는 이인영 선수에게 지난번 그 당대표 때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한 거야. 문재인 쪽에 확 힘을 몰아주고 문재인의 양보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라. 그래야 이 새정치연합이 뭔가 이번에 싸움을 수를 갖고 해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을 못했어. 확실하게 국민공천제에 동의한다는 그 발표를 못하는 바람에 결국 때를 놓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양보해라? 나는 지금 486이 전면에 나선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할 거란 생각 안 해. 그러면 486을 배제하고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나는 486이 요구하는
486에게 문재인이 양보해야 된다.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486을 모두 제거하고 가야 된다. 나는 그 말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486의 용도가 뭐냐? 지금 486은 운동권 출신들이야. 그러면 이 운동권 출신들이 누구랑 다 있냐? 진보 정당이랑 다 있어. 그러면 그 진보 정당을 끌어오는 역할, 그걸 486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정연 안에 있는,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486 의원들이 오영식 사퇴 난 잘못했다고 생각해. 지금 그렇게 사퇴하고 그래서 뭘 얻었어? 지금 오영식이 사퇴하겠다는 의견 나는 번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최고위원을 그 국민이 뽑아준 건데 그걸 자기 맘대로 사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 지금 필요한 486이 해야 될 일은 당권을 달라 요구할 자격 없어. 가장 중요할 때 선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눈치 봤잖아. 그러면 지금 486이 할 일은 뭐냐? 얘네들 버리고 지금 확실한 개혁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을 당 정책으로 만드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서 야당, 진보 야당을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망치부인 생각하고 있는 그 야당이 살 길이야. 야당이 살 길은 그 진보 야당과 지금 새정연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둘 다 죽어. 그런데 여기서 새정연에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 뭐 486에게 양보해라. 뻥까지 말라 그래. 지금은 486이 나선다 그래서 때를 놓쳤어. 때를 놓쳤기 때문에 486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자격 없어. 지금 그럼 486을 뭐 해야 되냐? 분명하고 선명한 진보적인 성향의 정책 만드는 거. 당 공약 만드는 데 집중해. 그리고 진보 야당을 끌어오는, 설득해서 끌어오는 그 역할을 나는 문재인 대표가 486에게 맡겨야 된다고 봐요. 486에게 마지막 기회야. 진보 야당 출신들을 끌어온다면 내년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고, 못 끌어오면 여기서 끝이라고 봐, 난 486 의원들도 이게 끝이라고 봐. 삼선한 사람도 있잖아. 나는 지금 그 김근택의 486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진보 야당을 끌고 와야 된다. 그걸 해내면 그 당 통합 그 역할을 486에게 맡겨야 돼. 나는 문 대표가 직접 손 내밀어 봤잖아. 안 통한다고 봐요. 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면 잘 안 돼. 문 대표는 심상정 의원을 뭐 이렇게 컨택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진보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486이 이들을 가서 각계격파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걸 문 대표가 시켜라. 그리고 문 대표는 그 심상정과 새로운 진보 세력들을 자기가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겠다며 젊은 새로운 얼굴들을 절반 이상 데려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후보 300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있는 자리 갖고 싸우고 있는데요. 후보 300을 만드는 거야. 비례대표, 그 다음에 244석, 지역구 의원까지. 300명의 뉴페이스를 만드는 게 문재인이 할 일인데 그 중에서 진보 정당을 끌어오는 역할을 486에게 맡기고 그걸 못 해내면 나는 486도 이걸로 아웃이라고 봐요. 더 이상 기회 줄 필요 없다고 봐. 그동안에 486에게 우리가 요구한 게 뭐야? 운동권 출신답게 당을 진보적이고 혁신적으로 가져가라. 그걸 요구했어. 그런데 486이 보여준 건 자기 한 사람의 도덕성 지킨 게 다야. 물론 지금 486 의원들은요. 뭐 무슨 정치 자금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뇌물 받지 않는 게 어려운 일이야. 물론 486 중에 하나는 뇌물 받고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 486이 도덕적으로 그 자기의 정치를 깨끗한 정치하려고 애쓴 거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높이 평가해 주되. 그러나 486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선배 정치인들 눈치 보느라고 분명히 자기 색깔을 드러내야 될 때 못 드러낸 과오가 있어. 그 과오를 뒤집을 수 있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진보정당 끌어오기다. 어쩌면 486 중에 누군가 양보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진보정당을 끌어오는 역할,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한 축에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만드는 일, 그걸 나는 이 486 의원들이 제대로 해내길 바래. 그거 못하면 끝이야. 내년 공약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명한 경제민주화 성향의 공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새정은 아웃이야. 물론 지금 문재인 측근 소위 친노란 사람들 중에도요. 굉장히 새누리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노무현이
끌어왔던 사람들이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반재벌일 것 같지? 아니야. 노무현 밑에 있던 사람들 재벌들하고 너무 친했어. 노무현 밑에서 정치 시작한 애들 그 보좌관들이랑 재벌들이랑 맨날 골프 치러 갔어. 내가 그거 다 봤어. 그러니 친노들은 개혁적일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친노 절대 개혁적이지 않아. 친노들 중에 상당수는 친재벌이야. 친재벌 정책 피고 재벌들의 비리 이런 것들 옹호해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노를 다 죽여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 친노들이 잘하는 게 있어. 뭘 잘하냐? 홍보를 잘해. 싸움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요. 그래서 친노는 친노의 역할이 있어. 뭐야? 싸움을 해나가는 거야. 앞에 서서 싸워나가는 전투는 친노가 잘해. 인터넷 전쟁도 잘하고 어떤 확실한 말을 가지고 적을 찌르는 것도 잘하고 공격을 잘해. 그러니 친노는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는 뭐야? 목숨 걸고 홍보를 담당해. 전쟁을 담당하는 거야.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 남의 자리 뺏고 지 뺏지 달으려고 지랄하지 말고 친노는 그동안 저지른 죄 니들이 그 재벌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죽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 너네 노무현 대통령에서 한마디라도 했어? 다들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그때 그 누구야 박연차한테 서비스 받고 베트남 가갖고 놀러 다니는 인간들 혹시 자기도 명단 나올까봐 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모욕당하고 죽을 때 뭐 있어? 뻔뻔스럽게 나와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당 홍보를 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 그러면 다음에 기회를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망치 부인이 요구하는 건 486도 친노도 버리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자기 역할을 맡아서 가야 된다.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자 나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보고요. 3선 이상인 사람들 반드시 적진으로 가야 된다. 486 중에서도 3선 이상이 적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3선 이상은 적진 간다. 그러니까 3선까지 말고 4선부터 적진 간다를 뭘로 만들어야 돼? 전례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새정치연합의 물갈이가 되는 거야. 자, 지금 486도 욕먹을 짓을 했고 친노도 욕먹을 짓을 했고 문재인 대표도 욕먹을 짓을 했고 나는 김한조박은 논외로 하겠어. 나는 그들은 공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걔네들 논외로 하고 이들이 모두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들이 자들이 힘을 합쳐야 돼. 지금은 최선을 다해 힘을 합치고 여기에 플러스 진보 세력을 가져와야 합리적 민주정당을 만드는 거야. 합리적 민주정당을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개헌 저지선 지네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180석 주장하는 거 아니야. 쟤네 계산이 새누리 180이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목표가 180석이야. 180석이면 개헌할 수 있다는 거야. 180석이면 개헌할 수 있어서 쟤네 목표가 새누리 180석이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150석 이상 따야 돼. 이 합리적 민주 세력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제2 유신시대에서 하는 거야. 나는 지금 국회의원들 절반 물갈이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재 새정연에 120 몇 석 의원들 중에 60명은 물갈이 해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 60명 물갈이 하는 원칙이 뭐야? 65세 이상은 불출마.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 받았으면 공천 주지 말기. 그리고 3선까지 하고 4선부터는 영남 출마. 해내면 돼. 길은 정해져 있어. 방향은 보여.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야. 못 가게 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려. 못 가게 하는 새끼들을 이제 받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협조할 거냐 물어봐. 협조 안 한다 그러면 너 다음에 국회의원 나오지 말라고 그래. 문재인 대표랑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야 될 말이 뭐냐. 야당 의원들한테 문재인을 중심으로 뭉쳐서 진보정당 끌어들이고
새롭고 강한 야당 만들어라. 그걸 여러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요구하셔야 돼요.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실에 전화해봤자 안 받아요. 어떻게 보내야 되냐? 각 지역사무소가 있어. 지역사무소에 전화해서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사무소에서 아 이게 여론이구나. 그리고 정신 차립니다. 춥지? 배고파. 금방 끝낼게. 자, 그 얘기 했고요. 그래서 문 대표는 문 대표의 안철수 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반드시 실행하라. 자,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기사. 대통령이 왜 가해자가 아닌가? 업무 시간에 무슨 사생활? 그쵸?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의 그 세월호 사건 당일을 조사하겠다니까 사생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히 평일 낮 시간 업무 시간인데 무슨 사생활이냐. 10시 14분 이건 뭐지? 이사요? 다들 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사 간 사람들이 그래요. 꿈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사 갔냐고. 아주 멀리 가버리던가. 세월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와의 인터뷰는 이일 오후 안산 고잔역 인근에서 진행됐다. 이 박수현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세월호 동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막 창문을 두들기는 장면이 찍혀요. 창문을 두들기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해군 구조정이 그 선원들만 데리고 탈출을 하잖아. 그때 해군 구조정이 선원들만 구조할 때 옆에서 막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유리창을 깨려고 했던, 그리고 죽어서 나온 그게 박수현이야. 그 수현이 아버지가 웃음이 나와 지금? 응? 지금 웃음이 나와? 시청자,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넌 영구블랙이야. 그 박수현 군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날 박종대 씨는 수현 군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마련된 영화 17살의 버킷리스트 시사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가야 했다. 수현 군이 쓴 버킷리스트엔 ADHD 공연 20회 하기가 있었다. ADHD는 수현 군이 단원중 시절부터 했던 밴드다. 8명의 멤버 중 단원고로 진학한 수현 군과 친구 4명은 모두 세월호를 나오지 못했다. 특조위에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신청한 이가 박종대 씨다. 박 씨는 조사 신청서에도 그렇게 썼다.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선 전혀 관심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며. 그런데 4월 16일 최초 보고 들어간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는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에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표정 봐봐. 이 아버지의 눈빛을 봐봐. 그 해경이 가서 선장과 승무원을 구했던 그 배 옆에서 아들이 그 배의 유리창을 깨려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거를 봐야 했던 이 아버지. 대통령은 그날 특별한 외부 일정도 없었다는 게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사생활이 아니라 업무 시간 내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의 보고를 받고 어떤 식의 지휘를 했는지 논하는 것은 피해 유가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꾸 본인들이 나서서 사생활 하는데 정말 무슨 사생활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다. 뭐가 그렇게 뒤틀리고 꿀리고 해서 그렇게 사생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사생활을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그날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갔다. 전원 구조 뉴스를 보고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우리는 진도를 향해 죽음의 질주를 했다. 가는 도중에 전원 구조는 오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진도 체육관에 도착했는데 구조자 명단에 아이 이름이 없었다. 아이의 이름이 잘못 적혔을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없었다. 어떤 가족분이 지금 팽목항으로 190명이 탄 배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다시 팽목항까지 질주했다. 누군가 울면서 190명이 탄 배가 들어오는 일은 없대요 라고 했다. 진도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삼삼오오 모여서 기다렸지만 저녁이 다 되도록 아무도 현재의 상황과 구조 계획에 대해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하겠다.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한 달 후엔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 6월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바뀌었다. 특별법 제정에도 반대하고 특별법 취지에 반대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특조위 성립을 차단했고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거대 언론과 어버이 연합을 동원해 유족들을 욕보였다. 나중에 알았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해야 될 고유 업무를 방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청와대가 해야 될 재난통제지휘에 뭔가 잘못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면 명쾌히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는 걸 보면 그분 대통령 사생활이 아니라 정상적 업무가 아닌 심대하게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사를 신청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가해자 박근혜 논란으로 또다시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다. 스스로 빠져나온 생존자를 제외하곤 단 한 명도 구조받지 못한 세월호 참사 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란 국민 여론이 특조위를 만들어냈지만 여당과 언론은 특조위가 국민 세금을 축낸다거나 정치 노름에 빠져있다는 등 출범 당시부터 특조위 무력화에만 주력해왔다. 공중파를 비롯한 거대 언론은 세월호 참사의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독립기관인 특조위 내의 여당 측 인사들과 파견 공무원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하고 은밀한 협의 채널을 운영해왔음을 보여주는 해수부의 문건이 폭로됐을 땐 입을 다물거나 여야 논란으로 축소 보도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문서 양식에는 가해자란에 박근혜라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언론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도 발생한 듯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가해자지! 당연히 가해자지! 시발. 조사 신청서에 가해자 박근혜라고 규정했다고 여당과 언론이 소란스럽다. 지금은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는데 제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양식에 사건 관련자라고 해서 피해자란과 가해자란이 있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애가 집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느낀다. 역시 없구나. 그 후부터는 사건 관련한 서류만 들여다본다. 추석날 아침에 눈물을 흘리며 신청서를 썼다. 피해자란이 있길래 아들 이름을 썼고 전화번호엔 없음, 사망이라고 양식에 맞춰서 썼다. 가해자란엔 조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 관련이니 박근혜라고 썼다. 당연하지! 이렇게 써야지! 뭐가 문제야!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저는 그분 대통령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10시에 사고 보고가 됐다고 하고 그럼 대통령은 대응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구조가 잘 되고 있는지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지휘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랬다면 골든타임 내에 저는 한 명이라도 구조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형사소추 될 수는 없겠으나 직무를 유기한 게 사실이라면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만약 스스로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밝히면 되는 거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조사받았다고 하지 않나. 왜 대통령은 조사하면 안 되나? 최근 대법원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과적이나 조타 미숙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침몰 원인조차 사라져버린 셈이다. 구조 실패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도 별로 없다. 구조와 관련한 각 상황실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통신 내용을 보면 고위직에 대한 의전과 청와대의 생존자 숫자를 보고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구조 부분은 전혀 뒷전이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검찰은 이 부분에 면죄부를 다 줘버렸다. 특조위 기관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박종대 씨는 인터뷰 당시 항적과 관련한 용어라든가
솔로이드 밸브 같은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했다. 그 역시 4.16 참사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다. 사랑하는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공부라기보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주워 먹었다고 했다. 아이의 죽음을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이젠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삶이다. 집에 가도 아이의 방을 빈 채로 남겨둬야 하는 거고 우리 아들의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있다. 영정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데 사진에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원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4월 14일 저녁 박종대 씨는 수연군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철이 바뀔 때마다 아버지와 산행을 하거나 갈대숲을 보러 다니고 서로 팔베개를 해줄 정도로 다정한 아들이었다. 박 씨는 15일 아침 평소와 같이 수연군을 안고 잘 다녀오라고 했다. 참사 당일 10시 14분에 전화벨이 잠깐 울리다가 딱 끊어졌다고 했다. 10시 17분 물이 찬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안에서 수연군은 마지막 전화를 아버지에게 걸었던 것이다. 보거나 휴대폰에선 엄마라는 두 글자 문자 메시지만 발견됐다. 덧붙이는 글. 세월호 특조위가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해가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공중파와 종편을 비롯한 다수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거나 대통령을 가해자 박근혜로 규정했다는 것을 극심한 여론몰이 중이다. 당초 유족들과 국민 여론 다수가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청와대 업무 내용을 조사한다는 것조차 위헌적이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서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소권 자체가 없는 특조위가 조사가 위헌일 수는 없다. 내일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파탄 책임자 처벌, 이걸 목적으로, 그리고 농민 백남기 사건의 책임자 처벌을 목적으로 12월 5일 우리는 내일 시청 광장에서 모입니다. 시청 광장에서 모여서 서울대 병원까지 행진을 할 겁니다. 저도 그 행진 대열을 옆에서 따라가면서 제 나름대로 해설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또 어깃장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용역들이 우리 방송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내일은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집회에 관한 그 용역들의 그 물타기 여기에 맞서는 해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5일 내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내일 집회가 몇 시예요? 2시입니까? 예, 저는 1시쯤 가 있을게요. 예, 여러분 내일 오시면요, 휴대폰으로 사진 많이 찍을 준비하세요. 영상 자료 남기실 자료 하시고요. 예, 3시부터예요? 3시에 내일 모이는 거면 시청광장에 내일 3시라면 시청광장에 내일 3시라면 저는 내일 2시까지 갈게요. 예, 제가 2시까지 가서 거기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은 3시까지 오세요. 예, 그리고 내일은 저들이 막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내일 저들은 우리의 집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오십시오. 다 모이십시오. 전국에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내일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줍시다. 우리 기적의 완성 한 계단 한 계단 내일 또 보여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추천하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아까 4천 몇백 명이 봤는데 추천은 3,700밖에 못 받았네요. 아니 3,700? 이것도 엄청난 거죠. 예, 아까 한 4,400명 보던데 추천은 3,800. 어저께 우리 방 시청자가요 4,700명이었어요. 어제 방송 시청자가 동시 시청자가 4,700명, 누적 시청자가 65,000명. 오늘 아까 4,400명 정도가 보더라고요. 근데 추천이 3,700이면 또 추천 안 하고 본 인간들이 있었단 얘기지. 오늘 밤 녹색 설사의 늪에서 눈 뜰지어다. 자발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아프리카 대상 투표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여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후원 못 하시는 것 때문에 혹시 저한테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이름 못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이름 못 불러드려서 마음 상하셨으면 이제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여비곤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우리는 그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우린 다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그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지고 어그러지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지금 40년 전 독재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박근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옳은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두려움 없이 갑시다. 옳은 길을 갑시다. 독재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하려는 저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분명히 지적하러 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우리는 5, 6만 명이 꿉니다. 그러니 현실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망설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고 우리 손으로 피땀 흘려 길을 만들면 됩니다. 내일 시청 광장에서 만납시다. 지금까지 망치부이였습니다. 내일 낮 2시 시청 광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이었습니다.